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필리핀에서 동쪽으로 1500km 떨어진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 팔라우입니다. 눈이 시리도록 찬란한 바다에 보석처럼 박힌 여러 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구는 2만 2천 명 정도지만 중공에 당당히 맞서면서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2년 전 중공이 타이완과 단교하지 않으면 관광객 송출을 금지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팔라우에 오는 관광객들은 1년에 12만 명 정도입니다. 모두 이 나라의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하기 위해 옵니다. 중공 관광객들은 한때 5만 명에 육박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공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잠시 타격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충격은 사라질 것이라는 신념으로 맞섰습니다. 일본 관광객도 4만 명에 육박하는 데다 타이완 관광객도 연간 1만 5천 명 정도는 되기 때문입니다. 팔라우는 태평양 전쟁 당시의 격전지이기도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3 콜 오브 듀티에도 등장합니다. 팔라우는 한때 일본 지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팔라우 국기는 달을 형상화했습니다. 일본의 일장기를 본따 만든 월장기입니다. 일본의 영향을 받아 노무자를 뜻하는 로무샤, 돈을 의미하는 옷가네 같은 일본어 단어도 현저로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습니다. 팔라우 코로르 해변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격침된 일본 해군 유류 공급함의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2015년 일본 천황이 전몰자 추모를 위해 팔라우를 방문한다고 하자 중공의 스쿠버 다이버들이 무리를 빚었습니다. 40m 깊이의 바다에 가라앉은 일본함 잔해에 5성 홍기를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팔라우 정부는 중공 스쿠버 다이버들이 멋대로 내건 5성 홍기를 즉각 철거했습니다. 그 정도로 팔라우는 중공에 대해 국가의 자존심을 꺾지 않는 나라입니다. 과거 태평양 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팔라우는 남태평양의 전략 요충지입니다. 특히 남진해에서 중공과 미군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팔라우의 가치는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위치상 괌과 필리핀을 잇고 있습니다. 9월 2일 미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가 팔라우를 방문해 토미 레밍게사우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팔라우는 자국에 미국의 군사기지 건설을 요청했습니다. 남태평양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공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팔라우는 자체 군사력이 전무합니다. 우한 폐렴으로 멈춘 레이더 기지의 건설과 양국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구를 건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군의 존재 덕분으로 자국 방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한 폐렴으로 마비된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또 미국의 코스트가드가 팔라우 해변을 순찰해 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중공은 2019년까지 남태평양의 작은 섬들을 돈으로 공략했습니다.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단절할 것을 압박하며 다가왔습니다. 제2도련선을 훨씬 벗어난 남태평양의 전략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포석이었습니다. 이 같은 중공의 전략에 백기를 든 것은 솔로몬 군도였습니다. 키리바티와 함께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공 편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군도에서 내분이 생겼습니다. 솔로몬 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 두 번째로 큰 섬인 멀레이타가 국민투표로 솔로몬 군도에서 독립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멀레이타는 2019년 솔로몬 군도가 타이완을 버리고 중공의 품에 안긴 것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멀레이타의 총리 다니엘은 이와 함께 중공이 솔로몬 군도의 가장 큰 섬 과달카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멀레이타에 미국이 군사 항구를 건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과달카날도 팔라우처럼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과 일본군이 격렬한 전투를 치른 지역입니다. 팔라우와 솔로몬 군도 등은 남태평양의 여러 작은 섬들과 함께 지역의 NGO PANG, 즉 Pacific Network on Globalization의 회원국들입니다. PANG는 남태평양의 대국 호주의 중공을 대신해 회원국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작은 섬나라들이 중공의 맛에서 벗어나 점차 단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공의 횡포의 서태평양의 작은 섬들도 생존과 번영을 위해
국가의 전략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공 포위망은 아시아 근처의 인도 태평양을 넘어 오세아니아 대륙과 가까운 남태평양에서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연방의 정보 공유 연맹인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 진영에 작은 섬나라들도 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한 폐렴에 이어 장강 황하의 범람, 산샤댐의 위기, 이제 재난은 동북 지역으로 북상했습니다. 중공의 또 다른 곡창지대 동북 지역의 태풍과 홍수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9호 태풍 메이삭에 이어 이제 10호 태풍 하이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린성延边 조선족 자치주의 혼춘에서는 건물 지붕이 통째로 뜯겨 나가기도 하고 가로수가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흑룡강성 하얼빈의 바이엔현도 강풍과 폭우로 초토화됐습니다. 바이엔은 풍요롭다는 의미의 만주어에서 유래된 지명인데 그 풍요로움은 강풍에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파트는 5층까지 창문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2, 3분 동안 불었던 강풍에 마을이 엉망이 됐습니다. 강풍으로 아파트 지붕 구조물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변전소에서는 폭발도 발생했습니다. 예인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강풍이 고압선을 건드리는 바람에 발생한 폭발치고는 이례적입니다. 따층에서는 건물 외벽이 그대로 떨어져 나갑니다. 흑룡강성에서는 폭우로 발생한 급류에 철교 2개가 그대로 붕괴돼 떠내려갔습니다. 동북 지역에서는 1호 홍수입니다. 이제 북방에서도 본격적인 수재가 시작됐습니다. 하얼빈에서 무단장을 잇는 고속도로에서는 자갈과 모래가 흘러내리는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를 덮었습니다. 하얼빈의 한 아파트에서는 한밤중에 자다가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침실 천장에서 물이 샤워처럼 분출합니다. 어딘가 외벽이 갈라진 건데 강풍의 압력으로 물줄기가 밤새 쏟아졌습니다. 태풍을 겪을 일이 거의 없는 동북 지역 주민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거리의 가로수가 부러지고 뽑히는 장면은 사실 처음 겪는 재난입니다. 창춘의 한 아파트에서는 구조물이 뜯겨져 쏟아져 내립니다. 얼마나 부실하게 지었는지 외벽의 타일이 모두 벗겨졌습니다. 후베이, 후난, 스촨, 충칭 등 남방에서나 볼 법한 홍수 장면이 동북에서도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거리가 반쯤은 물에 잠겨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농촌 지역도 비상입니다. 웬만한 소하천들은 모두 범람하고 도로가 유실됐습니다. 물을 머금은 도로가 갈라지고 교량이 떠내려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천을 건넙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한 시골 마을은 흙탕물의 바다가 됐습니다. 수상시장은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씌어진 한 횟집 아래층 주차장은 모두 잠겼습니다. 수상시장이라는 간판처럼 물 위에 뜬 음식점으로 변했습니다. 한 산업단지도 온통 물바다입니다. 강인지 도로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하얼빈시의 건물 곳곳도 물에 잠겼습니다. 한 사무실은 허리까지 물이 차 쇼파가 둥둥 떠다닙니다. 학교가 개학했지만 운동장까지 완전히 강으로 변해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흑룡강 농간직업학교라는 교문 앞 팻말이 절반 정도 물에 잠겼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등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야 한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인도군이 국경 분쟁에서 중공군 500명을 격퇴한 뒤 환호하고 있습니다. 중공군을 물리친 판공초 호수에서 설산사자기를 휘날리며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작전의 주역은 티벳인으로 구성된 국경특수부대 SFF였습니다. 티벳인 특수부대가 중공군을 격퇴했다는 소식은 중공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인도의 매체들은 일제히 티벳인들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SFF는 1962년 국경 분쟁 당시 창설돼 미 CIA의 지원을 받은 특수부대입니다. 이제 그 존재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 중공의 국경 분쟁이 소규모 국지전에서 열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티벳 전사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출정하는 모습은 망명 티베트인들에게는 자랑거리입니다. 인도에 있는 티베트인들은 전사들이 중국과 싸우기 위해 나가는 연도에 늘어서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환송합니다. 설산사자기를 흔들면서 실크 소재의 흰색 머플러 가타를 이들의 목에 걸어주고 있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이제 인도와 미국이 손을 잡고 티벳을 해방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망명 티베트인들로서는 지금이 역사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인도군의 선봉에 티벳의 전사들이 서자 이에 맞서 중공도 티베트인과 몽고인들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티벳 망명정부의 주호주 연락관 거상 겐상은 9월 4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중공의 티벳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 중공 국경 초소에 배치된 대규모 민병은 티벳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은 스촨 청도에서 티베트인 격투기 선수를 포함해 체육학교 학생들을 모집해 변방수비대에 편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경부대는 체격이 건장하고 씨름에 능한 몽고인들도 모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 소수 민족을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EJ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국경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인도는 겨울작전 준비에 분주합니다. 국경에 이미 수십만 대군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국경으로 통하는 도로는 혹한으로 봉쇄됩니다. 때문에 10월 이전까지 20만 톤의 물자를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을 버텨야 합니다. 겨울이 되면 기온은 영하 30도에서 45도까지 떨어집니다. 해발 3,600m 이하 지역에서는 방한복을 준비해야 하며 그 이상의 고지대는 특수복장에다 등산 장비까지 구비해야 합니다. 현재 35만 4천 명의 인도 사병이 해발 3,600m 지역에 3만 8천 명이 이보다 더 높은 고지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공은 기후면에서 인도보다는 다소 유리한 위치입니다. 배후 지역이 그다지 혹한의 온도가 아니고 지형도 평탄한 편입니다. 중공도 이미 전쟁 준비를 마쳤습니다. 터널에 물자를 비축했습니다. 중공은 국경지역에 홍치-9 지대공 미사일과 포병, 그리고 기어 부대를, 그리고 신장 위구르의 호탄 기지에는 젠-20 전투기도 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디 인도 총리는 일전을 불사한다는 각오입니다. 인도의 군사 전문가들은 프랑스제 라팔과 수호이 30 MKI로 충분히 젠-20을 견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팔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데 반해 젠-20은 전혀 성능이 검증된 바 없다는 겁니다. 또 수호의 MKI로 충분히 스텔스기라고 하는 젠-20을 추적하고 탐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